산속 바위 틈에 버려진 포대자루, 그 안에서 발견된 쌍둥이, 돌도 안 된 듯한 아이들인데 울지를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과부가 아이를 안는 순간 아이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집, 불, 조심. 겨우 말 배우는 나이인데 어떻게? 장터에서 숫자를 맞히고 거짓말을 알아채는 아이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들, 대체 누구냐? 그리고 관아에서 사람이 급하게 왔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과부는 새벽부터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골짜기, 그곳에 가야 제대로 된 땔감을 구할 수 있었지요. 가을비가 내린 뒤라 낙엽이 질척거렸습니다. 산길은 미끄러웠지요. 과부는 숨을 헐떡이며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묘한 기척이 들려왔지요. 과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포대자루 하나가 바위 틈에 끼어 있었지요. 처음엔 나무꾼이 두고 간 짐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자루가 움직였지요. 이게 무슨...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포대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갓난아이 둘이 누워 있었지요. 쌍둥이였습니다. 남자아이 둘. 아이들은 울지 않았지요. 그저 서로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아이를 들어 올리자 그제야 아이 하나가 눈을 떴지요.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갓난아이 같지 않은 무언가를 아는 듯한 눈이었지요. 과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산속에 아이를 버리다니 짐승밥이 되라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과부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세상을 포기한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를 조용히 기다린 것처럼 말입니다. 과부가 지게를 버리고 아이들을 안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갑자기 과부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리고 작은 입술을 달싹이며 속삭였습니다. 집, 불, 조심. 과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말도 못할 나이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눈을 감고 조용해졌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과부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아니, 그게 뭡니까? 산에서 아이를 주었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꼭 안고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지요. 그날 저녁 과부는 아이들에게 미음을 먹이고 누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울지 않았지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과부는 잠들지 못하고 아이들을 지켜보았지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과부는 벌떡 일어났지요. 마을 어귀 초가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물을 길어 날랐지요.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람이 불었더라면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될 뻔했지요. 사람들은 진화를 마치고 나서야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이상하네. 오늘 과부가 산에서 아이를 주워왔다며? 그 아이들, 뭔가 심상치 않아. 과부 집 가서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 몇이 과부 집 앞에 모였습니다. 어제 그 아이들 말이요. 정말 산에서 주운 겁니까?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포대 속에 있었습니다. 죽으라고 버린 거지요.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그 아이들 혹시 뭔가 이상한 짓 하지 않았소? 과부는 잠시 망설였지요.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지요.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괴물 취급할 게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조용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산에서 버려진 게 아니라 혹시 숨겨진 거라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과부는 가슴이 덜컥했지요.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박혔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그저 버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과부는 움막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쌍둥이는 여전히 손을 맞잡고 누워 있었지요.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업고 마을 우물가로 나왔지요.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아낙네들이 하던 빨래질을 멈추고 쳐다보았지요. 저 아이들 크기 좀 보게. 석 달은 넘었을 텐데 울지도 않는다며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과부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처음엔 동정 어린 눈빛이었지요. 가엾은 과부가 산에서 아이까지 주워왔으니 불쌍하다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눈빛이 달라졌지요. 의심이었습니다. 천한 과부가 무슨 복으로 쌍둥이를 키운다고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저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소근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과부는 참았지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과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터에 나갔지요. 품팔이 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이 둘을 업고 일을 하기란 어려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과부는 아이들을 장터 한쪽 평상에 앉혀두고 곡물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이게 그 산에서 주운 쌍둥이라며? 말은 하나? 한 아낙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들은 반응이 없었지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땅바닥을 내려다보더니 근처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집었지요. 그리고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선 몇 개가 그어졌습니다. 그건 분명 글자 같았지요. 저게 뭐야? 한자 아닌가? 장터 한쪽에 있던 훈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가 그린 흙바닥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이건 사람 인자야.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애가 글자를 안다고? 이상한데 뭔가 심상치 않아. 과부가 황급히 달려왔지요. 아이를 끌어안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장난이 아니야. 저 애 분명히 뭔가 안다고. 그때 장터 구석에서 한 사내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동네에서 장깨가 많기로 유명한 자였지요. 진짜 똑똑하면 말이야. 이걸 맞춰봐라. 사내는 주머니에서 엽전 5잎을 꺼냈지요. 그리고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몇 개냐? 어디 똑똑하다며?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숫자를 물으니 당연히 대답할 리 없었지요. 조롱이었습니다. 과부는 아이를 안아 일으키려 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엽전을 하나씩 천천히 짚어나갔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는 5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지요. 저게 5을 아는 거야?
사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연이야, 우연. 사내는 다시 엽전 2개를 빼고 3개만 남겼지요. 아이는 또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지요. 훈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 보통이 아니야. 그 말이 퍼지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지요. 신기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저게 사람 새끼가 맞나? 귀신 씨였나? 과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 박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지요. 과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한 건 좋은 일 아닌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지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아이들을 재우며 속삭였지요. 앞으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보여주지 마라. 하지만 과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로 퍼진 뒤였지요. 과부가 주운 쌍둥이가 숫자를 안다는 이야기, 글자를 흉내낸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과부 집 문 앞에 누군가 찾아왔지요. 계시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과부가 문을 열자 마을 유지 김참봉이 서 있었지요.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쓴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뒤에는 하인 둘이 따라와 있었지요. 참봉 어르신. 과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과부는 움막이 너무 초라해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지요. 김참봉이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쌍둥이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었지요. 소문대로군. 김참봉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이 꽤 영특하다며? 그저 우연이었을 뿐입니다. 과부는 고개를 더 숙였지요. 김참봉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겸손할 것 없소. 나도 봤소. 저 아이들 보통이 아니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내게 아이들을 보내시오. 과부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예, 잘 키워주겠소. 먹여 살리고 글도 가르치고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소. 김참봉의 말은 그럴듯했지요. 하지만 과부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건 자네가 저 아이들 둘을 키울 수 있겠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말끝이 날카로워졌지요. 과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이었지요. 아이 둘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기엔 과부의 살림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김참봉이 다시 말했지요. 내 집에 데려가 양자처럼 키우겠소. 그 대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자네는 그냥 남남이 되는 거요. 과부의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남남이라니. 키워준 값은 주겠소. 쌀 2섬. 그걸로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을게요. 그건 제안이 아니었지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을 넘기면 쌀을 주고 거절하면 과부는 감히 상상하기도 싫었지요. 김참봉 같은 양반의 비위를 거스르면 마을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내일 저녁까지 답을 주시오. 김참봉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지요. 하인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과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야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할 게 뻔한데 굶기느니 배불리 먹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과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아이 하나가 칭얼대는 소리에 눈을 떴지요. 과부는 아이를 안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아이가 과부의 치마 끝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지요. 으아! 쌍둥이가 처음 우는 소리였습니다. 산에서 주워왔을 때도 장터에서 조롱받을 때도 울지 않던 아이가 지금 울고 있었지요. 과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니 왜? 아이는 계속 치마 끝을 붙잡고 놓지 않았지요. 마치 과부가 떠날까봐,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운 듯이 말입니다. 다른 아이도 깨어나 과부의 옷자락을 잡았지요. 두 아이가 과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닦았지요. 내가 지킨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쌀 두 섬 따위는 필요 없었지요. 굶더라도 헐벗더라도 이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참봉이 다시 찾아왔지요. 생각해봤소? 과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드리겠습니다. 김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뭐? 제가 키우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제가 이 아이들 어미입니다. 김참봉이 코웃음을 쳤지요. 어리석은 계집. 후회할 줄 알아. 그는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이 뒤따라 나갔지요. 문이 닫히자 과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두렵긴 했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과부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과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알지 못했지요. 그 선택이 더 큰 대가를 부르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참봉을 거절한 뒤로 과부의 살림은 더욱 궁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감을 주지 않았지요. 김참봉의 눈밖에 난 과부를 거들면 자기들도 미움을 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과부는 품팔이도 빨래도 구하지 못했지요. 쌀독이 비어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지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밤마다 쌀독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컸습니다. 밥도 더 먹어야 했지요. 과부는 자기 몫을 줄여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지요. 어느 날 과부가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들렸지요. 과부가 고개를 돌리자 쌍둥이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돌멩이를 주워 줄을 세우고 있었지요. 하나, 둘, 셋, 넷. 돌멩이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콩 한 줌을 가져와 나눠놓기 시작했지요. 큰 콩, 작은 콩, 썩은 콩, 종류별로 가려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과부는 웃음이 나왔지요. 하지만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부가 아이들에게 밥을 주려고 할 때였지요. 아이 하나가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응? 왜? 아이가 손가락으로 밥그릇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을 가리키더니 손가락 두 개를 펼쳤지요. 둘이서 나눠 먹겠다는 거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과부가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어라. 과부는 밥그릇을 아이들 앞에 놓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 뒤 과부는 아이들을 업고 장터로 나갔지요. 물을 사야 했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김장을 해야 했지요. 과부는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무 2개 주시오. 20잎이요. 과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내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 하나가 과부의 손을 탁 잡았습니다. 응? 아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그리고 물을 가리키며 손짓을 했습니다. 받고? 작고 어눌한 목소리였지요. 주인이 눈을 흘겼습니다.
뭐, 누가 싫다는 거요? 아, 아닙니다. 과부는 당황해서 아이를 달랬지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옆 가게를 가리켰지요. 과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옆 가게로 갔습니다. 무 2개 얼마요? 15잎이요. 과부는 깜짝 놀랐지요. 똑같은 무인데 값이 5잎이나 쌌던 겁니다. 과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과부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지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과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값을 비교했을까요? 아직 말도 서툰 아이가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속닥거렸지요. 과부네 아이들 봤어? 장터에서 값을 따진다더라. 동기신 들린 거 아닐까? 저런 애들 키우면 나중에 큰일 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는 소문이었지요. 과부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살아남으려 애쓰는 것뿐인데 세상은 그마저 이상하게 보았지요. 그날 밤 과부는 아이들을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다.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과부도 느끼고 있었지요. 그 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겨누는 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과부가 산에서 주운 아이들이 점쟁이 같다더라. 숫자를 알고 사람 속을 들여다본다더라. 돈 계산까지 한다지 뭐냐. 마을 사람들은 과부네 아이들을 신기한 구경거리 보듯 했지요. 아이들이 마당에 나오면 일부러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몇 개냐? 손가락이 몇 개냐? 아이들이 맞히면 신기해하고 틀리면 비웃었지요. 것 봐라, 그냥 운이었어. 저것들이 뭘 안다고. 어느 날 마을 건달 하나가 과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신동이라며? 한번 보자. 그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지요. 내 이름은 박돌쇠다. 맞춰봐라. 아이들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아이 하나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건달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냐? 그 이름, 거짓.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지요. 건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은 박돌쇠가 아니었지요. 과부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 이름을 바꾼 자였지요. 이 새끼가. 건달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손을 쓸 수 없었지요. 그는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아이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지요. 저 애들 위험해. 남의 비밀을 들춰내잖아. 저러다 큰 탈 난다니까. 과부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날로 차가워졌지요. 어느 날 밤 과부네 움막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누군가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꼭 안았지요. 내가 지킨다. 내가 지켜.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을 용납하지 않으려 했고 이제 누군가는 아이들을 없애려 하고 있었지요. 한겨울이 왔습니다. 폭설이 내렸지요. 하루 종일 눈이 쏟아져 마을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방 안에 두고 잠시 나갔지요.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움막이 무너질까 두려웠지요. 1시경쯤 지나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한 명 없었지요. 어디 갔어? 어디 있어? 과부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지요. 문틈도 열리지 않았는데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과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애야, 어디 있니?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지요. 무슨 일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 밤에, 이 눈에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 봐라. 산에서 주운 건 결국 산으로 돌아가는 법이지. 저러다 얼어 죽을걸? 과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아이를 찾아야 했지요.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지요. 발이 시려왔지만 과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애야, 어디 있니? 목이 쉬도록 불렀지요. 한 시진, 두 시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과부의 발은 감각이 없었지요. 손가락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내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미라고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금세 얼음이 되었지요. 애야, 제발, 어디 있니? 과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산길 아래 낡은 움막 하나가 보였지요. 과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애야. 과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지요. 괜찮니? 괜찮아. 어미가 왔어. 과부는 자기 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아 체온을 나눴지요.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미, 작은 목소리였지요.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지요.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과부는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고운 무늬가 새겨진 평범한 집에선 볼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과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움막은 텅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이곳에 왔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과부는 비단 조각을 옷 속에 감추고 아이를 꼭 안고 산을 내려왔지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찾았소? 아이가 무사하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안도보다 의심이 더 많았지요. 과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아이를 노린 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손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 뒤 과부는 비단 조각을 들고 마을 약초꾼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약초꾼은 산을 누비며 온갖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었지요. 혹시 이 비단에 대해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약초꾼이 비단 조각을 받아들었지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건 아는 물건이요? 약초꾼은 한참을 말없이 비단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요. 무슨 뜻이오? 이 무늬는 아무나 쓸 수 없소. 관가 쪽, 그것도 높은 집안 물건이지. 약초꾼이 한숨을 쉬었지요. 몇 해 전 일이요. 고을 원님 집안에서 큰 소동이 있었지. 무슨 일이었소? 약초꾼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님 아들이 여인을 들였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소. 그것도 쌍둥이를 말이지. 과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원님 댁 본처, 그러니까 도련님의 정실 부인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소. 첩의 자식이 양반과 핏줄로 인정받는 게 싫었던 거지. 그래서 그 여인은 한밤중에 쫓겨났소. 배가 불렀는데도 말이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산속에서 죽었다고 했지. 약초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의 봄의 산속에서 이상한 걸 봤소. 피 묻은 천조각과 포대자루, 과부의 손이 후들거렸지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던 거요. 그리고 아이들을 숨기려 했던 게 아닐까 싶소. 왜 숨겼을까요? 원님 댁에서 찾아올까봐, 아이들을 죽일까봐.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 약초꾼이 과부를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당신이 주운 아이들, 그 쌍둥이가 맞지 않소? 과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양반집 일에 끼어들면 평민은 화를 입는 법이요. 그 비단은 당장 버리시오. 하지만 과부는 비단을 꼭 쥐었지요. 못 버립니다. 이게 아이들이 누군지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증명하면 뭐 하겠소? 아이들을 빼앗길 텐데. 약초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부는 비단 조각을 옷 속 깊이 넣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지킨 게 남의 핏줄이구나. 그것도 양반집 핏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지요.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가족이 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 과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찾으러 오는 사람이 생기겠지.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사람이. 그리고 그 예감은 사흘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포졸들과 관복을 입은 사또 한 명이었지요. 과부가 사는 집이 여기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관가 사람이 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수상한 쌍둥이를 키운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이들을 데려와라. 수상하다뇨. 말이 많지 말고 아이들을 내놓아라.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이제 과부도 끝이네. 관가에서 왔으니 큰일 났어. 저 아이들 이상하다고 했잖아. 저것들 때문에 마을까지 시끄러워졌잖아. 사또가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얼굴이었지요. 그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지요. 이 아이들. 사또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목을 살펴보았지요.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사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맞구나. 정말. 다른 아이의 손목도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지요.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과부, 이 아이들을 어디서 구했느냐? 산에서 버려진 걸 주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였느냐? 언제였느냐? 깊은 골짜기 바위 틈이었습니다. 지난 봄 꽃이 필 무렵이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고을 원님 댁에 잃어버린 핏줄이다. 순간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원님 댁 핏줄을 과부가 키웠다고? 세상에. 과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요. 사또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당장 관가로 데려가겠다. 너는 지금까지 키워준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상이라뇨. 은자 10량. 평민으로선 큰 돈이다.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게다. 사또의 말은 명령이었지요. 과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도 과부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에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과부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아이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게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라. 포졸 하나가 아이에게 손을 뻗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과부의 치마를 꼭 붙잡았지요. 다른 아이도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작은 목소리였지요. 우리 어미.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과부를 어미라 불렀던 겁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돌아갈 곳이 있다. 너는 키워준 값만 받으면 된다. 그게 내 본분이다. 하지만 그 말엔 협박이 섞여 있었지요. 거절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과부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멈췄지요. 내 자식? 주워온 자식이 무슨 내 자식이냐? 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 사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피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나았습니다. 과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버려졌을 때 안아준 건 접니다. 굶주렸을 때 제 밥을 줄여 먹인 것도 접니다. 아플 때 밤새 지킨 것도 접니다. 눈보라 속에서 찾아 헤맨 것도 접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더 꼭 안았지요. 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키운 건 접니다. 양반댁 핏줄이기 전에 이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인상을 찌푸렸지요. 법은 그렇지 않다. 핏줄이 먼저다. 핏줄이 우선이다. 그럼 전 증인이 되겠습니다. 증인? 과부가 옷 속에서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증인입니다. 산속 움막에서 찾은 겁니다. 아이를 누가 데려갔는지, 왜 숨겼는지, 그 경위를 밝히려면 제 증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또의 얼굴이 굳었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어떻게 버려졌는지를 밝히려면 과부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님 댁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과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지요. 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좋다. 일단은 원님께 직접 보고하겠다. 그때 내 뜻도 함께 전하마. 그는 몸을 돌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곤거렸습니다. 과부가 미쳤나? 관가와 맞서다니.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과부는 후회하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자신을 어미라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그리고 과부는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열흘 뒤 원님이 직접 마을에 왔습니다. 높은 가마에 탄 원님과 수많은 수행원들이었지요.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님은 과부와 아이들을 불렀지요. 원님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과부, 아이들을 내게 넘기면 너와 내 집안을 평생 돌봐주마. 땅도 주고 집도 주겠다. 하지만 과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이들은 제 목숨입니다. 원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겠다.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다. 마을이 다시 술렁였지요. 하지만 내 며느리가 첩의 자식을 용납하지 않았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여인을 내쫓는 걸 막지 않았다. 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인은 산속에서 아이를 낳고 죽었다. 나는 손자들도 함께 죽은 줄 알았다. 내 핏줄을 지키지 못한 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내가 살렸구나. 내가 저버린 핏줄을. 과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원님이 물었지요.
임금께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잃어버린 양반집 핏줄을 찾았다고 말이다. 그러면 임금께서 물으실 게다. 이 아이들을 키운 자가 누구냐고. 원님이 과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뭐라 대답해야 하겠느냐? 과부가 앞으로 나섰지요. 제가 어미였습니다. 피로 낳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낳았습니다. 핏줄보다 먼저 어미가 되었습니다. 원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 너를 아이들의 유모로 삼겠다. 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하마.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내가 곁에 있어 주거라. 감사합니다. 원님이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보아라. 핏줄도 아닌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켰다. 양반이 저버린 핏줄을 천한 과부가 지켰다. 부끄러운 일이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해졌지요. 과부를 비웃던 자들, 아이들을 이상하게 보던 자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천재 쌍둥이가 아니었지요. 끝까지 아이들을 품은 과부의 등이었습니다. 그날 과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원님 댁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가마에 오르기 직전 과부는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궁핍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날들이 떠올랐지요. 어미, 아이 하나가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고마워. 과부는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다른 아이가 과부에게 살며시 속삭였습니다. 어미,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를 또 찾으러 올 거야. 과부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누가 또 찾으러 온다는 걸까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건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부와 쌍둥이는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지요. 세상이 시험한 건 아이들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끝까지 꺾이지 않았지요. 천재로 자란 쌍둥이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산속에서 자란 쌍둥이 마을에 내려온 날, 3부에서 계속됩니다. 형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대문 앞에 놓인 쌀 한 가마니를 보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 남편을 잃은 자신을 폐가로 내쫓았던 바로 그 큰 집 마님이 보낸 것이었으니까요. 가난한 폐가에서 시작된 과부 며느리의 살. 1년 만에 마을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 그녀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마을 외곽에 버려진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엔 기와가 빠지고 마당엔 풀이 무릎까지 자랐지요. 몇 해 동안 아무도 그 집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질 무렵부터 그 집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8살 과부 며느리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그 폐가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첫째 아들 도윤이는 8살, 둘째 딸 서연이는 6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잃고 큰 집에서조차 발붙일 곳을 잃었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라곤 이 폐가뿐이었지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해지기 전 등불을 켰습니다. 도윤이는 마당을 쓸고 서연이는 어머니 치마자락을 붙잡고 따라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사람이 사는 모양이야. 아이들 소리가 들리던데 아무도 살지 않던 집에 사람의 흔적이 생긴 것이었지요. 지나가던 이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 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핀 며느리는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쌀에 조를 섞어 지은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된장국 냄새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이는 마당에서 나무 한 아름을 안아왔습니다. 어머니, 나무 가져왔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저기 부뚜막 옆에 놓아라. 서연이는 부엌 문턱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밥 냄새 좋아요. 그래, 서연아. 조금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단다. 그날 오후 장터에서 돌아오던 행상 하나가 그 집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점심때가 지났건만 아직도 은은하게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 때문이었지요. 행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선 아이 둘이 돌을 주워 담 밑에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행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이 집에 사람이 사냐? 네,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행상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쉬었을까요? 며느리가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아, 아니요. 그냥 잠깐 쉬어가는 중이요. 며느리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이라도 한 사발 드시고 가십시오. 행상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물을 다 마신 행상은 사발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신세졌소.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 행상은 장터를 오갈 때마다 그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행상은 대문 앞에 무언가를 살짝 놓고 갔습니다. 도윤이가 그것을 발견하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여기 엿이 있어요. 며느리는 엿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엿 한 조각씩을 입에 넣고 오래오래 녹여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엔 사람이 오는구나. 며칠 뒤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하나가 그 집 앞을 지나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던 것이지요. 노모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윤아, 저 어르신께 물 한 사발 갖다 드려라. 도윤이는 사발에 물을 가득 담아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물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물을 다 마신 노인이 일어서려 하자 노모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안에서 잠시 쉬어 가시지요. 아니요, 괜찮소. 다리가 불편해 보이시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노모의 말투엔 강요가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결국 마루에 앉았습니다. 노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친척 집에 다녀오는 길이요. 노인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는 마당을 쓸고 있었고 서연이는 마루 끝에 앉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있으십니까? 노모의 물음에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있지요. 저 아이만 한 손주가 하나 있었소. 있었다니요? 작년 겨울에 잃었소. 노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 구석구석을 쓸어내는 모습이 노인의 기억 속 손주와 겹쳐 보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에 잘 쉬었소. 노인은 대문을 나서다 멈춰섰습니다. 또 들러도 되겠소? 노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그날 이후 노인은 사흘에 한 번씩 그 집을 찾았습니다. 나중엔 도윤이와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글을 아느냐? 아니요, 어르신. 그럼 내가 가르쳐 주마. 노인은 주머니에서 먹과 붓을 꺼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도윤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도윤이는 진지하게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머무는구나. 그렇게 패가는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집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패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네 집이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아침 마을 아낙 하나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도윤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네, 아주머니. 혼자 쓸고 있니? 네,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셔서 제가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아낙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기특하구나. 그리고는 품에서 감 2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라. 도윤이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낙은 빙그레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채소 행상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이 무 좀 사가시오.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살 형편이. 행상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소. 그냥 하나 두고 가겠소. 아니, 그러실 것 없습니다. 아이들 먹일 거 아니오. 행상은 무 1개를 마당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이가 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다. 그래, 서연아. 오늘 저녁은 무국을 끓여야겠구나. 그날 저녁 구수한 무국 냄새가 또다시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튿날 그를 가르쳐주던 노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도윤이는 대문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래, 도윤아. 오늘도 글 배울 준비 됐느냐? 네, 어르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 서연이구나. 잘 있었니?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참 예의 바르구나. 도윤이는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따라 썼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한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잘하니 가르치는 보람이 있구나. 해가 저물 무렵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도윤이와 서연이가 나란히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가세요. 두 아이는 동시에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함부로 할 수 없지. 그날 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네 집 아이들 참 착하더라. 그 집 가면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과부집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야. 폐가는 이제 아이들이 지키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늦췄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렸지요.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 가던 사람인데 비를 좀 피해가도 되겠소? 며느리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장정 하나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장정은 처마 밑으로 들어와 물기를 털었습니다. 도윤이가 헌 천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걸로 닦으세요.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 비로는 오늘 밤을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아니, 폐를 끼칠 수는 없소. 폐라뇨.
사람이 비를 맞고 가면 병이 듭니다. 노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시지요. 마루 한쪽이라도 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나물 한 가지가 전부였지만 정갈했습니다. 도윤이가 장정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저씨, 밥 같이 드세요. 장정은 아이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장정은 여러 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인데도 자신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고마웠던 것이지요. 잘 먹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장정은 날이 밝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다 지붕 한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정은 곁에 있던 나무 조각과 새끼줄을 찾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 무얼 하시는 겁니까? 지붕에 구멍이 나 있어서 막고 있어. 아니, 그러실 것 없습니다. 어젯밤 신세를 졌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요. 해가 떠오를 무렵 지붕 수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괜찮을 겁니다. 도윤이와 서연이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장정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 잘 자라라. 사흘 뒤 대문 앞에 쌀 한 마리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그것을 발견하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그 장정이 두고 간 것임을. 도윤아, 이건 그 아저씨가 주신 거란다. 밥 한 끼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분은 밥값이 아니라 마음을 갚으신 거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물 한 줌, 감 서너 개, 때로는 나무 몇 단.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들이 모여 그 집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구나.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폐가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윤이네 집, 아이들 사는 집, 과부댁. 이름이 바뀌자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이 어미 안녕하시오? 네, 잘 지냅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인 계시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네, 어르신. 들어가도 되겠소? 그러십시오. 이장은 마루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마당엔 아이들이 심은 것인지 작은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이 참 깨끗하오. 과찬이십니다. 이장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댁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본다고 하더이다.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께 물 한 사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장은 품에서 무명 천안피를 꺼냈습니다. 이건 마을에서 거두어 온 것이요. 받으시오. 아니,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 옷이라도 해입히시오. 겨울이 곧 올 것 아니오.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댁을 좋게 보고 있어. 앞으로도 잘 지내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장이 떠난 뒤 노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마을의 한 집으로 인정받은 게지. 네, 어머님. 폐가가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이 된 거야. 그날 저녁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폐가가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한단다. 그럼 우리 집은 폐가가 아니네요? 그렇지, 도윤아.
우리가 여기 사니까 이젠 폐가가 아니란다. 서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그래, 서연아. 우리 집이지. 밤이 깊었습니다. 등불 아래서 며느리는 무명천을 펼쳤습니다. 아이들 겨울옷을 지어야 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노모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집이 양반댁이었다더구나.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후손이 끊기고 집안이 기울어 폐가가 된 거지. 이젠 다시 사람이 사니 다행입니다. 노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고 모두 어머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폐가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엔 도윤이네 집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집 참 잘 사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도윤이네 집에 사람들이 자꾸 드나든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폐가였던 집이 이제 마을에서 제일 사람 많이 오는 집이 됐어. 큰 집에서 뭐라 안 하나? 글쎄,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말은 곧 큰집 마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큰집 마님은 며느리의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지요. 뭐,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님.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르고 마을 어르신들도 자주 가신다 합니다. 마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폐가 주제에 감히. 그리고 아이들이 예의가 바르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잘 사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당장 가보거라.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 와. 네, 마님. 이틀 뒤 큰집 하인이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마침 도윤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담장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노모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마당 한쪽에서 돌을 주워 담 밑에 쌓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사는 집안이었지요. 하인이 돌아가려는데 노인 하나가 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도윤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도윤아. 오늘도 공부할 준비했느냐? 네, 어르신. 하인은 그 모습을 보고 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님 다녀왔습니다. 어떻더냐?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어르신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뭐? 글을? 네, 마님.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부자식 주제에 글을 배워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글까지 배운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며칠 뒤 마님은 우물가에서 마을 안악들과 마주쳤습니다. 안악들은 마님을 보자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마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소? 안악 하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도윤이네 집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이네 집? 네, 마님. 그 집 아이들이 참 착하다고. 마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부집 아이들이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소. 집안이 그 모양인데. 안악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마님은 물동이를 들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폐가에서 살면서 뭘 잘한다고. 하지만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낙들이 도윤이네 집 이야기를 할 때 그 눈빛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볼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지요. 내가 큰 집 마님인데 왜 저들은 저 집을 더 좋게 보는 거지? 며칠 뒤 마님은 직접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곧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마님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다. 마님은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마당엔 아이들이 놀던 흔적이 있었고 처마 밑엔 나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사는 모양이구나.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넌 여전히 과부다. 알고 있습니다, 형님. 아이들도 제대로 키워라.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마님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님은 마을 사람 몇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님을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마님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날 밤 큰 집에선 마님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쩐지 자신보다 더 당당해 보였던 것이지요. 마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과부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말 속엔 비웃음이 아닌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님은 하인을 또 보냈습니다. 다시 가서 봐라. 대체 뭘 하길래 사람들이 그 집을 좋아하는지. 하인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마님, 오늘은 그 집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네, 마을 노인 하나가 쓰러져서 그 집에서 약을 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식구도 먹기 힘들 텐데 남을 돌본다고? 그날 밤 마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며느리 말이요. 왜?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자꾸 칭찬한다오. 그래,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닐까 싶소.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그냥 두시오. 마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보니 마을 사람 하나가 황급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미, 큰일 났소.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소. 약을 다려야 하는데 불을 지필 사람이 없소. 며느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신세를 지겠소. 며느리는 노모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노인의 집에 도착하니 노인이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 약이 다 달아졌습니다. 약 다 달았습니다. 식으면 드리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소.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그 노인이 회복되어 직접 찾아왔습니다. 살았소. 다행입니다. 노인은 품에서 달걀 몇 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시오. 아닙니다. 그냥 도운 것뿐입니다. 아니요, 꼭 받으시오. 며느리는 결국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길 잃은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길을 잃었대요. 며느리는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집 찾아줄게. 아이에게 물 한 사발을 주고 마을을 돌며 부모를 찾았습니다. 해질 무렵 아이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그 어머니는 쌀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 마음입니다. 며느리는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큰 집 하인의 아이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이 어미, 우리 아이가 열이 나서 정신을 못 차리요. 어디 보자. 며느리는 아이를 살폈습니다. 열이 많이 높구나. 물로 몸을 식혀야 해. 며느리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노모와 도윤이, 서연이도 함께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하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이가 괜찮아져서 다행입니다. 하인은 집으로 돌아가 큰집 마님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님, 도윤이 어미가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자기 집 하인의 아이까지 살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날 밤 마님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한편 그 집에선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먹을 게 많지 않은데 왜 나눠주세요? 며느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가진 게 적다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가난해진단다. 마음이요? 그래. 나누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노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베푸니 사람들이 너를 믿는 거야.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할 뿐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란다. 노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기둥이야.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그 집은 도움을 주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착한 집이라 불렀고 어려울 때면 자연스럽게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집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큰 집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도윤이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추운데 들어와라. 아닙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도윤이는 어느새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한 뼘 더 자랐고 말투도 의젓해졌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시던 노인 덕분에 천자문을 떼고 이제는 간단한 편지도 쓸 줄 알게 되었지요. 서연이도 8살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어머니 치마만 붙잡고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안악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이 어미, 우리 집 일 좀 도와줄 수 있겠소? 무슨 일이십니까? 곡식을 정리해야 하는데 손이 모자라서요. 며느리는 서연이를 데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도와주고 돌아올 때 안악이 쌀 한 대를 주었습니다. 수고비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힘들지 않았니? 아니요, 엄마. 재미있었어요. 그래, 무엇이 재미있었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재미있었어요. 며느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어느 날 저녁 노인이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가 배울 만큼 배웠구나. 아닙니다, 어르신. 아직 부족합니다. 아니다. 내가 쓴 글씨를 보면 정성이 느껴진다. 이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을 게다. 도윤이는 노인께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도윤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착하게 자라거라. 내 어머니를 잘 도와드려야 한다. 네, 어르신. 그날 밤 도윤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터에 나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윤아, 넌 아직 어려. 아닙니다. 저도 이제 식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네, 어머니. 다음 날부터 도윤이는 장터에 나가 짐을 날랐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도윤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받은 돈을 어머니께 드릴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품삯입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건넨 돈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고했다, 도윤아.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 서연이도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고 노모를 도와 바느질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노모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려야죠. 노모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기특하구나. 한편 큰 집에서는 마님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도윤이네 집 소식을 들어보니 아이가 장터에 나가 일을 한다지? 네, 마님. 도윤이가 짐을 나르며 품삯을 번다고 합니다. 마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마님의 목소리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님, 하지만 도윤이가 참 씩씩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일도 성실하게 하고 어른들께 예의도 바르다고.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날 밤 마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장터에서 일을 한답니다. 그래. 우리가 내쫓지만 않았어도 그 아이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걸린다면 몰래라도 도와주시오. 어떻게요? 쌀이라도 보내든지.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소.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도윤이는 장터에서 일하며 사람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님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어른께 예의를 갖추는 법을 익혔습니다. 장터 상인 하나가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내가 참 부지런하구나. 감사합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큰 사람이 될 게다. 도윤이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서연이는 집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가 일을 마칠 때까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식구가 모여 앉았습니다. 노모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서연아, 내 할머니, 너희는 이 집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지만 사람도 집에서 자라는 거란다.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이 집이 너희를 키우고 너희도 이 집을 키우는 거지.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키운다고요? 그래. 너희가 착하게 자라면 이 집도 좋은 집이 되는 거야.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 착하게 자랄게요. 노모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자라거라. 그날 밤 며느리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서연이는 오빠 곁에서 편안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 집이 아이들을 키워주는구나. 폐가였던 이 집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집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했고 가난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노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키우고 있어. 아닙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본을 보여줬기 때문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키우고 집이 사람을 품는 그런 온기 말이지요. 그리고 멀지 않은 큰 집에서도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저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게 한 게. 마님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폐가로 들어온 지 어느덧 1년하고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집은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큰 집에서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마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께서 명절에 성묘를 가실 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며느리는 잠시 놀랐습니다. 큰 집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심부름꾼이 돌아간 뒤 노모가 말했습니다. 큰 집에서도 이제 너를 인정하는 모양이구나. 어머님, 내가 잘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명절날 온 식구가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큰집 마님도 함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더구나. 황송합니다, 형님. 도윤이가 장터에서 일한다며? 네, 형님. 마님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님,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아닙니다,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전 몇 냥이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아이들 옷이라도 해 입혀라. 아닙니다, 형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 내 마음이다. 며느리는 결국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마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노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행이구나. 형님도 결국 사람이셨습니다. 노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해냈어. 혼자 힘으로 이 집을 일으킨 거야.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과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대문 앞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그것을 발견하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여기 쌀이 있어요.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큰 집에서 몰래 보낸 것임을. 며느리는 그 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그냥 고마워서 그래. 누가 주신 거예요? 형님이 주신 거란다. 큰집 할머니요? 그래.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제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서연아. 이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날 밤 며느리는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자꾸 오는 걸까? 도윤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있어서일까요? 며느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있으니까 이 집이 살아있는 거란다. 서연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이 집의 힘이야.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집안에선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선 내일 아침 밥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이 쉬어가는 집, 어려운 이들이 찾아오는 집, 아이들이 웃음 짓는 집. 폐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집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잘한 일이었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 집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큰 집에서도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구나. 사람이 사는 집, 사람이 머무는 집, 사람이 돌아오는 집. 그것이 바로 이 집의 이름이었습니다.